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2%대에 그쳤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소류는 지난달 7% 넘게 올랐습니다. 오름폭은 이번 달 들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폭우 뒤 폭염까지 덮치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여파입니다. 갑자기 고온이 될 때 이 물건 상태가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하를 못할 때가 많아요. 불과 일주일 새에 배추는 75%나 급등했고 무도 71%, 대파는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더위 속 태풍까지 예고돼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류는 한 번 올라가면 추석을 지나서 거의 연말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하반기에 상당히 좀 불안할 가능성. 정부도 기상 여건 탓에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이번 달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떼약볕 아래 인천공항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펄펄 끓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보지만 체감 온도를 내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근 온도에 무거운 안전장비로 빠져나가지 못한 열까지 더해져 몸은 땀범벅입니다. 쉬는 시간 얼음물과 아이스링으로 잠시 더위를 식혀봅니다. 시원하다. 이곳 현장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시간대는 14시부터 17시를 피해서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좀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식 알림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라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식 알림이 스티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 이제 근로할 때 안전모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가지고 휴식 시간을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곳은 찜통 더위를 이기기 위해 온열 질환 사고 예방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작업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가상 현실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은 물론 온열질환 응급처치를 위한 실습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가 더위 위한 방지, 예방 방지, 그걸 위한 또 캠페인을 또 우리가 가끔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더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근로자로서 우리 여름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건설 현장 10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물과 그늘, 휴식 없는 무방비 상태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떼약볕이 장렬하는 경남 의령의 한 한우 농가. 소들이 더위를 피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 아래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폭염에 소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태양열 내려오지요. 지 몸은 만삭이지요. 팔에는 스트레스 주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산하는 가능성이 많지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도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열을 식혀주려 지붕에 물을 뿌려주지만 역부족입니다. 폭염을 견디기 힘든 돼지들은 배를 바닥에 깔고 누웠습니다. 안개처럼 가는 물줄기를 만들어 쉴 새 없이 뿌려주는 곳. 닭 7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깃털에 있는 닭들은 30도가 넘는 폭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이상 온도를 낮출 방법은 전무합니다. 사실은 없고 이렇게 되면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밥통에 영양제와 물을 섞어서 뿌려주게. 일반적으로 가축은 기온이 28도 이상 오르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성장도 더뎌집니다. 심하면 폐사에 이를 정도인데 이미 올여름 전국에서 가축 15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농민도, 생존하려는 가축들도 지속되는 폭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원격 조종하는 무인 보트가 러시아 유조선을 타격했습니다. 흑해와 아조우해를 잇는 크림반도 인근의 케르치 해협 남쪽입니다. 무인 보트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유조선의 선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침몰하지는 않았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통행이 3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자는 폭발물 450kg을 적재한 드론 보트가 우크라이나 영해에서 러시아 군용 연료를 수송하던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이번 유조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보복에 나선 러시아는 유조선이 공격받은 지 하루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стався черговий російський ракетний наліт проти нашої держави. Кінжали, калібрі били по Моторсічі, по нашій Хмельниччині. Частину ракет збито. Дякую за це нашим воїнам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해상 드론 공격은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 러시아가 흑해와 다뉴브강 일대의 우크라이나 곡물항을 잇따라 공습한 데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흑해를 둘러싼 상대방의 수출 거점을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으로 전망돼 흑해 일대가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은 현지 시간 5일 성명을 내고 노보로시스크 등 러시아의 흑해 항구 6곳을 전쟁 위험 지역에 속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열차 한 량이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나와부샤 사르아리 기차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사고 기차는 모두 17량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हादसा भाईजान हमें धमाका हुआ हमें धमाका सुनाई दिया उसी टाइम हम आए थे उस धमाके के हिसाब से हम इधर आए फिर हमने देखा बोगियां सारे उखड़े पड़े हुए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कोई किस तरफ थे हम इस हिसाब से आए 파키스탄 철도 당국과 군이 부랴부랴 구조 인력을 보내 승객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हादसे के बाद नाजिर में क्या बताऊं कि मैं खुद ये जब मैंने मंजर देखा तो मेरी भी आंखों में आंसू आ गए थे लोगों का अजीब मंजर था लोगों को देख रहे थे अपने अजीज रिश्तेदार को ढूंढ रहे थे परेशान हाल थे 탈선한 열차 객실 가운데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한 객실도 있어 중장비로 객실 문을 여는 등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기차에는 100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했는데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면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गुफ्तगू की और तहकीक का आगाज़ कर दिया है और उन्होंने कहा है कि मैं उसको पब्लिक करूंगा कि इसकी क्या वजह है. 파키스탄에선 1년에 8천만 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합니다. 총 연장 7,500km에 이르는 기차 선로가 놓여 있는데 낡은 철도 인프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2021년 6월에는 신드주의 다르키 근처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폐막일 미사에서 2027년 차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Y la próxima Jornada Mundial de la Juventud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세계 청년 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가톨릭 청년이 모이는 국제적인 신앙 축제입니다.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대 100만 명 참석이 예상된다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교황님의 부르심에 따라 서울과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4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하며 시작됐습니다. 첫 대회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고
2, 3년마다 모여 신앙을 다지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역대 교황이 빠짐없이 참석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It's unbelievable that I heard the Pope said next WRD is in Korea. It's amazing. 최단 기간 많은 외국인이 방한해 한국 교회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효과만 약 8천억 원이 예상되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최대 1조 5천억 원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교황이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서부의 산악 목초지에서 소들이 드러누워 쉬거나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둘러싼 어느 곳에도 울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들은 일정한 구역을 함부로 벗어나 풀을 뜯을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바로 목에 건 벨이 울리면서 일종의 가상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Once the cow hears that, it realizes that I'm getting to the edge of my boundary and they just kind of turn back into the grazing unit and carry on.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벨에 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GPS 칩이 결합돼 있어서입니다. 관리자가 휴대전화 GPS 벨 앱을 통해 소가 풀을 뜯을 구역을 그때그때 설정하고 소가 여기를 벗어나면 곧바로 경고벨이 울리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소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고대 산림지대인데 400년 된 너도밤 나무를 비롯해 이곳에 형성된 미세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What we want to provide is a continuity of those trees. They themselves were created through grazing regimes, and we are now implementing a future of grazing regimes. GPS 벨은 휴대전화 하나로 특정 구역을 설정해 가축을 관리할 수 있기에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풀을 뜯게 하는 등 목축 농가에서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의 트레이닝 반들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한 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한 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야간 전화도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고. 뭐하고 보냈어? 뭐하고 지내? 근황을 묻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소년범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관리 감독하고 형사처벌과 달리 구체적인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 이 중에서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주요 업무는 늦잠 자는 소년들을 깨우고 명령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반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공감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 형편이 어려우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자주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다 보면 소년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온몸에 문신도 하고, 몸은 저보다 엄청 덩치가 더 크고, 말도 거칠게 하고, 표정도 뭐 이렇게 막 거칠 표정으로 하면서 막 오는 그런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 범죄자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죄책이 무거워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30%가 재범이었고, 이 가운데 18%는 9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서는 청소년 시절 14차례나 가정법원 소년재판에 넘겨졌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년범이 범죄의 굴레를 조기에 벗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두고 학교와 가정과 뭐 주변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를 다 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50명, 60명을 관리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소년범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는 6호 처분 시설은 전국에 8곳뿐입니다. 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1년쯤 기다리는 동안 소년범들이 사실상 방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잘못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 A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렸다는 게 신고 내용인데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좀 잘 사용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잘해보자 하고 이제 어깨를 토닥였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을 막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이제 막 학교장한테 가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방해하고 조퇴하려면 임신하라는 식으로 막말했다는 신고서를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에 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교장이 이른바 보복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방학에 몇몇 학생만 불러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학 때 캠프 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뭐 다 적어라 라는 그런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공공연히 거친 말을 하는 등 평소 생활 지도가 어렵던 학생들이라고 A씨는 설명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저거 선생님 그 쌤 쳐 읽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월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적절한 훈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피해자 격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해 교장 주장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장은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신고 의무자의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보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투서를 계기로 A씨에 대한 반 전체 설문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했고 여기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때는 신고가 의무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교장은 또 A씨에게 폭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유 없이 조퇴하려 해 반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마음대로 육아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강릉의 한 해변, 피서객 100여 명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다 보니 인명 구조 요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 조끼를 착용한 피서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쏠리거든. 취약점이 많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위험해요. 양양의 한 방파제 인근 바닷가. 수영 금지 현수막 앞에서 버젓이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검색해보고 그냥 포인트라고 해서 왔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보이네요. 계곡 역시 수영 통제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도 허술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이 계곡은 길이가 7km에 이르지만 70 가까운 어르신 2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명구조 자격증도 없습니다. 신고, 우리는 직접 들어가서 못하죠. 강원 지역 계곡과 하천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은 58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6명. 올해도 안전 불감증 속에 위험한 물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폭포수처럼 토사와 낙석이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도로 위 터널을 뒤덮고 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강원도 정선 군도 3호선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달 9일.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100m 높이 경사면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산사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한 덕분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토사가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낙석 방지용 그물은 힘없이 뜯겼고 도로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 장마 기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낙석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낙석에 터널이 완전히 파묻혔는데요. 복구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수시로 이용하던 주민은 일대 800여 가구, 읍내까지 수십 분 더 걸리는 고갯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를 또 넘어야 되니까 또 불편한 점이 많고 그리고 길이 별로 많이 좋지는 않아요. 거북길이고 산길이고 하니까 사고 위험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긴 하죠. 언제쯤 길이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 문제는 복구 비용입니다. 13,000톤이 넘는 낙석과 토사를 치우고 터널을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0억 원 이상.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억가량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사가 워낙 급해 추가 산사태 위험도 큰 상황. 정선군은 일단 주변에 다리를 건설해 우회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울.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공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몰려들자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한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주민들의 갈등과 불안은 커져가고 유토피아로 생각했던 아파트는 재난으로 바뀌어갑니다. 올여름 한국 영화 대작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배우 엄태구의 형이자 가려진 시간의 미장센으로 인정받은 엄태화 감독이 한국 사회 욕망의 상징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재난 상황을 실제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리얼함이었어요. 사회가 각박해지면 질수록 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제로섬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까를. 평범한 이웃 주민에서 점차 권력과 광기에 사로잡히는 주민 대표 역의 이병헌 배우는 사방으로 뻗친 머리카락만큼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권력욕,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는 영탁을 연기하면서 그런 지점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썼고 결국 우리 얘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몰린 가장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이웃의 모습에서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토론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를 딱 덮을 때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건 정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고요. 저는 그 한 줄이 저희 영화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숙용 작가의 웹툰 유쾌한 이웃을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탄탄한 각본과 섬세한 연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후에는 영화 황야와 드라마 유쾌한 왕따 등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마블 시리즈와 같은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세계관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지난 2일 밤하늘을 밝힌 보름달입니다.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35만 7,500km로 평균 거리 38만 km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30일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보름달이 뜹니다. 슈퍼문이면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겹치는 현상입니다.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달을 불길한 것으로 보아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 우울한 달이란 뜻의 블루문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30일에 뜨는 슈퍼 블루문은 보통 보름달보다 8% 크고 16% 밝게 보이며 연중 가장 작은 보름달인 미니문과 비교하면 14% 크고 무려 30%나 더 밝습니다. 폭염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13일 밤. 올해 최고의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별똥별은 시간당 평균 50에서 75개, 최대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음달이 다음 달 새벽에나 뜨기 때문에 달빛의 영향 없이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별똥별은 자정 이후 북동쪽 하늘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떨어지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넓게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